허씨 성을 가진 어질고 착한 사람이 경기도 여주에 살았다. 그런데 그는 집안이 몹시 가난했다. 허씨는 아들 셋을 두었는데 그 아들에게는 선비의 학업을 열심히 닦게 하고 자신은 친지들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두루 구걸하여 글 공부하는 자식들을 겨우 먹여 살렸다. 그러던 중 허씨 내외가 함께 세상을 떠났다. 마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도와준 덕분에 3년상을 무사히 치룬 어느 날, 둘째 아들인 허공이 형과 아우에게 말했다. 여태껏 우리가 굶어 죽지 않은 건 모두 부모님이 마을 이웃의 인심을 얻으셨기 때문이요. 그러나 이젠 3년상을 다 치렀으니 부모님 언덕에 더 이상 기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지금처럼 어려운 살림에는 필시 우리가 다 함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요. 그러니 각자 살아갈 방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자 형과 아우가 함께 입을 모아 말했다. 하던 대로 글 공부를 업으로 여기며 계속하는 것 말고는 새로운 방도라곤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겐 글 공부밖엔 없을 듯하네. 그러자 허공이 말했다. 각자 자기 뜻대로 할 일이지 내가 다른 방도로 어떻게 해라 권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우리 셋 모두가 글 공부에만 매달렸다가는 굶주림과 추위에 죽고 말 것이 틀림이 없소. 그래서 나는 우선 10년을 기한으로 삼고 목숨을 걸고 재산을 모아 온 집안을 구해볼 생각이요. 오늘부터 형과 아우는 살림은 손 놓으시고 절에 가서 글 공부하며 승려들에게 얻어먹어야겠어요. 그리고 형수님과 제수씨는 오랫동안 친정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수가 없군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라곤 보리밭 세마지기와 집터와 어린 여종 하나뿐이니 그것도 의당 종가의 재산이지만 형님께서 이제 살림을 그만두기로 했으니 임시로 제가 빌려 쓰는 게 좋을 것 같군요. 그리고는 이날 형제 내외가 눈물을 흘리며 헤어졌다. 허공은 그날로 아내의 장신구를 팔아 6-7냥을 마련했다. 때는 마침 목화가 풍년이어서 허공은 미역을 사서 등에 지고 다니며 부모가 평소에 왕래하던 집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미역을 꺼내놓고는 체면불고하고 무명으로 바꿔주기를 요청했다. 그러자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들은 예정을 생각하여 그 가난을 안타까이 여겨 모두가 넉넉히 도움을 주었다. 바꾼 무명을 모아놓고 보니 품질이 좋고 나쁜 것을 모두 다 해서 수백 건은 넉넉히 되었다. 허공은 이 무명으로 영동 지방에 귀리 10여 섬을 사서 10년 동안을 귀리죽만 먹으리라 굳게 다짐했다. 그리고 하나 있는 여종에게는 죽 한 그릇을 다 주고 허공 부부는 죽 한 그릇을 반씩 나눠 먹었다. 그런 허공이 어느 날 여종에게 말했다. 굶주림을 참기가 어렵거든. 너 가고 싶은 곳으로 가거라. 여종은 울면서 말했다. 상전께서 목숨을 걸고 재산을 모으는 데 힘쓰시는데 미천한 제가 어찌 굶주림이 싫다 해서 상전을 버리고 떠나겠습니까? 허공은 마침내 선비의 옷차림을 벗어던지고 적삼 하나와 잠방이 하나로 겨우 몸을 가리고는 밤낮으로 길쌈을 돕기도 하고 자리를 엮어 만들기도 하고 도롱이를 엮기도 하며 부지런히 일하며 세월을 보냈다. 친지 중에 누가 찾아오면 울타리 밖에 앉혀두고 자기는 방 안에 앉은 채 멀리서 그냥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지금 제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예의를 다하지 않는다고 해서 꾸짖지 마시고 그냥 밖에서 돌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길쌈으로 만든 돈이 벌써 수백 냥이나 모였다.
그리고 마침 집 앞에 서울 사람이 매물로 내어놓은 논열마지기와 밭일경이 있었다. 허공은 그 논밭을 구입했다. 그리고 사람을 사서 경작을 시키려 생각했지만 품삯이 될 뿐만 아니라 온 힘을 다해 일해주지 않으리란 생각에 직접 소와 보습을 갖추고 논밭을 경작했다. 그리고 나이든 농부를 모셔와 후하게 대접하고 두 귀에 앉혀놓고 농사일을 배워나갔다. 허공은 기름진 땅을 위해 논밭을 반드시 10번은 갈았고 땅을 매우 깊게 파서 흙을 일으켰으니 다른 농부들이 하는 일에 감히 비할 바가 못 되었다. 밭에는 담배를 심으려고 재를 두둑하게 덮은 뒤 일항 위에는 무수히 많은 구멍을 뚫어놓고 비가 내리기를 기다렸다. 혹시 가뭄을 만나 담배 모종이 자라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기다란 시렁을 만들고 담배 모판 위에 씨를 뿌린 뒤 물을 자작하게 주어 충실하게 자란 모종을 골라 비가 올 때 맞추어 즉시 옮겨 심었다. 그랬더니 마침 큰 가뭄이 들어 다른 곳의 담배 모종들은 다 죽어버렸지만 허공이 심은 것은 유독 잘 되어 얼마 지나지 않아 담뱃잎이 파초처럼 무성하게 자라 땅을 덮었다. 담뱃잎에서 진액이 나오기도 전에 경강의 담배 상인들이 밭대기로 사겠다며 200괴미를 가져왔다. 그리고는 상인들은 즉시 담뱃잎을 모래사장 위에다 꺼내어 말려서 가져갔다. 그리고 그 뒤로 또 100냥을 가져와 담뱃순을 사갔다. 새로 사들인 논 열마지기에서 나온 곡식 또한 100섬에 이르렀다. 이것으로부터 집의 재산이 달마다 곱절이 되고 해마다 5곱으로 늘어나 재산이 날로 불어만 갔다. 5, 6년이 채 되지 않아 창고에는 노적이 가득하고 허공이 소유한 논밭이 큰 길가로 쭉 이어지니 십리 안에 사는 백성들 중에서 허공집에 도움을 받지 않은 이가 없었다. 사방의 소장농들이 매번 술과 안주와 기름진 고기를 가져와 선물로 주니 밥상 위에는 좋은 음식이 언제나 느려지게 차려졌지만 허공은 끼니마다 먹는 귀리죽 반 그릇을 늘리려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다. 그렇게 8년이 흘렀다. 산사에 있는 형과 아우가 허공이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자주 전해 듣고는 어느 날 산을 내려와 구경하기로 했다. 허공 내외는 반갑게 맞이하고 이웃에서 선물로 받은 술과 고기를 대접했다. 저녁밥 시간이 되어 허공의 아내는 밥 3그릇을 차려냈다. 8년 만에 처음 집으로 돌아온 아주버니와 시동생에게 그대로 귀리죽을 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때 허공이 밥상 위에 밥을 보고는 발끈 성을 내며 눈을 부릅뜨고는 꾸짖더니 밥 한 그릇은 끓여서 2그릇의 죽으로 만들어 오라는 것이었다. 그러자 형이 노하며 꾸짖었다. 너는 창고에 쌀이 몇천 섬이나 되는지도 모를 정도로 큰 부자가 되었다. 그런데 8년 만에 다시 만난 형제에게 이미 올린 밥을 물리고 다시 죽 한 그릇을 올리게 하다니 이 어찌 사람의 도리라 하겠느냐? 그러자 허공이 말했다. 형님, 제가 꼭 지켜야 할 일이 있는데 아직 그 기한이 다하지 않아서 그럽니다. 형님이 아무리 화를 내신들 저는 틀 하나 꿈쩍 안 할 겁니다. 그리고는 형과 아우가 노여움을 품고 산으로 돌아갔다. 이듬해 형과 아우가 소과에 나란히 합격했다. 둘째인 허공은 육아에 드는 비용을 준비해서 직접 서울로 올라갔다가 함께 고향 집으로 돌아와 축하연을 베풀었다. 그 이튿날 허공은 광대들을 불러들여 말했다. 우리 형님과 아우가 집도 없이 산사에서 밥을 얻어먹었던 일을
너희들이 혹시 들었는지 모르겠다. 오늘 다시 산으로 들어가 글 공부를 해야 하니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머무를 이유가 없다. 그러니 오늘부로 파하고 돌아가도록 하라. 그리고는 각각 백냥을 주어 돌려보내고 형과 아우에게는 다시 산사로 돌아가 대과 공부를 하도록 권했다. 어느덧 기약한 10년을 다 채우고 나니 허공은 엄연한 만석군 부자가 되어 있었다. 그는 틈틈이 몸소 시장에 가서 명주며 비단이며 모시며 삼배며 화려한 옷을 지을 옷감을 사다가 동네 가난한 안악들에게 바느질 값을 지불하고 삭바느질을 주어 의복을 만들게 하였으니 그 옷이 모두 몇 벌이나 되는지 모를 지경이었다. 이었고 섣달 20하룻날이 되자 허공은 산사에 있는 형과 아우에게 대략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보냈다. 제가 10년 동안 살림을 늘려보겠다는 기한이 다 찼습니다. 이미 마련한 재산이 우리 삼형제가 평생 먹고 입어도 다 쓰지 못할 정도로 풍족하니 오늘부터 변변찮은 음식 먹는 일이랑 그만두시고 온 가족이 모여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삽시다. 허공은 화려한 안장을 얹은 준말을 함께 보내 두 형제를 맞이해왔다. 형수와 제수에게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맞이했다. 형과 아우, 형수와 제수가 즉시 집에 도착했다. 허공은 장막 2개를 마당에 치고 가죽함 6개를 가져와 2개의 장막 안팎에 각각 3개씩 두도록 하고 삼형제 내외 모두가 새로 지은 화려한 의복을 가죽함에서 꺼내 갈아입었다. 그리고 허공은 곧 하인에게 분부를 내려 말 3마리를 준비하게 하고는 형과 아우에게 말했다. 여기는 살만한 곳이 못 됩니다. 따로 갈 곳이 있습니다. 삼형제가 고삐를 나란히 하여 고개 하나를 넘어가니 산속에 으리으리한 기와집 3채가 있었다. 앞으로는 긴 사랑채가 가로놓였고 그 앞에는 긴 행랑이 있었으며 마구간에는 준마가 가득했다. 온 마을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 삼형제를 반갑게 맞이했다. 그러자 형과 아우가 깜짝 놀라 물었다. 여기가 대체 어딘데? 이렇게 으리으리한가? 형님, 여기가 어딥니까? 허공이 대답했다. 여기는 우리 삼형제가 여생을 보낼 곳이지요. 저택과 노비의 규모가 이처럼 으리으리한데 또한 본래의 집과는 불과 오리도 채 떨어지지 않았거늘 형과 아우가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 둘째인 허공이 얼마나 신중하고 은밀하게 진행했는지 알만했다. 그날 저녁부터 삼형제의 아내들이 각각 집 한 채씩을 차지하고 허씨의 삼형제는 사랑채에 함께 거처했다. 또 논밭 문수가 가득 든 가죽함 10개를 가져온 후 허공이 말했다. 재산 분배는 누구도 더하고 덜함이 없이 삼형제가 똑같이 나누어야 마땅합니다. 다만 제 처는 거의 죽을 고생을 하며 우리 가산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 고생에 대한 상도 따라야 하니 땅을 별도로 떼어줘야겠습니다. 그리고는 15섬 나는 논을 따로 떼어 허공의 아내에게 주고 그 나머지 재산은 똑같이 나누었다. 그렇게 지내던 중 어느 한 밤중에 형제가 함께 자고 있는데 허공이 문득 일어나 통곡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형이 위로의 말을 했다. 너가 지금 누리는 건 어뜸가는 벼슬아치와 다를 바가 없는데 무슨 부족함이 있어 이토록 슬퍼하는 게냐?
허공이 말했다. 부모님께서 우리 형제에게 당초 기대하신 것은 과거 급제였습니다. 형님과 아우는 비록 작은 성취이긴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의 뜻은 이루었다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못난 저는 오로지 먹고 사는 일에만 매달려 공부를 내팽개친 지가 벌써 10여 년이 되고 보니 기억하는 글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글 공부를 시작하려 해도 이미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니 활쏘기를 해서 무과에 급제하는 것이 하나의 길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허공은 즉시 활터로 갔다. 그 뒤로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날마다 쉬지 않고 굳은 결심 아래에 활쏘기 연습을 하였다. 그 결과 3년 만에 무과에 급제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허공에 빼어난 재주와 넓은 궁량이 있어 뛰어난 무장이라고 칭송했다. 허공이 처음 임명된 외직은 안악 군수였다. 임지로 막 떠나려는 즈음 그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 허공은 말했다. 나는 이미 부모님을 여인 처지라 벼슬로 부모님을 복양하는 일은 애당초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다만 벼슬을 해서 내 아내를 영예롭게 할 생각이었거늘 이젠 아내가 이렇게 되고 말았으니 내 어찌 재산의 뜻을 두어 벼슬아치의 녹봉을 달가히 여기겠는가. 허공은 부임하지 않고 집에서 생을 마치게 되었다고 한다. 즐거우셨습니까? 집안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10년이란 세월을 죽 반그릇으로 대신하고 또 친지가 찾아와도 하던 일에 몰두하기 위해 돌려보내는 것들에서 꿈을 이룰 수밖에 없는 주인공의 굳은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애 깊은 형제애와 과거 급제로 벼슬아치의 삶을 누릴 수 있었지만 자신의 뒤늦은 출세는 아내를 영예롭게 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밝히며 아내가 떠난 뒤에 벼슬아치의 삶은 무의미하다는 이유로 끝내는 부임하지 않은 평소 아내를 사랑했던 허공의 부부애가 더욱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요? 남은 시간도 행복한 시간 되세요.